서기 2026년 첫 해가 밝는 순간, 우리 사회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이 시점이 미래의 역사서에 어떤 내용으로 기록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학자들은 2026년을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개인 자산의 운용 방식이 전면적으로 재정이 되는 경제 대전환의 원년으로 명명할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노령 인구 비율이 높아진다는 통계적인 사실만을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 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급증하는 이 근본적인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정부가 현상 유지를 위해 도입하는 정책들이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 부동산 그리고 미래 준비에 어떤 압력을 가할지 그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중장기 경제 전망 보고서와 주요 정책 계획안, 그리고 입법기관의 재정 예측 보고서들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속에 담긴 숫자들의 함의를 것이 경제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정부가 왜 현행 제도를 필사적으로 수정하려 하는지 그 숨겨진 배경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절약하고 저축하라는 원론적인 조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가가 재설계하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의 변화를 읽어내고 그 안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재산을 보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거대한 경제 구조의 변화는 바로 국가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세수 확보의 난제입니다. 2026년 정부 정책의 근간은 재정 안정화 기조의 견고한 유지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전염병 대응과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었지만 이제 국가 부채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추가적인 부채 발행을 통한 경기 부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복지 관련 지출은 매년 의무적으로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 개인의 재정에 주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정부는 메마른 수건에서 물을 짜내듯이 세금을 징수할 것이고 혜택은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매우 까다롭게 제공할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 시대를 넘어 선별적 복지 그리고 수혜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원칙이 강화되는 2026년. 그 첫 번째 직접적인 영향은 바로 여러분의 월급 명세서에 명시될 필수 공제 항목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심층 분석 주제는 공적연금 체계 개편과 지급 조건의 현실화입니다. 2026년은 공적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수정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드는 해입니다. 기금 소진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소식은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이제 그 막연한 우려는 구체적인 숫자로 여러분의 납입고지서에 인쇄될 것입니다. 경제 이론상 연금 제도는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인구 구성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이 약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의 상향 조정입니다. 오랫동안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던 기여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져 기존 비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까지 도달하는 계획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할 세부 사항은 바로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 논의와 세대별 차등 부과입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란 경제 변동이나 평균 수명 변화에 따라 연금 지급액 또는 보험료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이것이 도입된다면 물가 상승에 상응하는 연금액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 구매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별 차등 부과는 사회적 저항을 완화하려는 정치적 판단이자 경제적 고육지책입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점진적인 인상을 적용하고 은퇴 시기가 임박한 중년층에게는 매년 더 빠른 속도로 인상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년 직장인들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급여는 소폭 인상되었지만 세금과 필수 공제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이 보편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6년 재정 관리의 최우선 과제는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사적인 연금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연금 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세금 공제 한도를 최대로 채우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미래 준비 전략입니다. 과세 이연 효과를 활용하여 자산 증식의 마법을 누리고
공적연금의 빈자리를 스스로 채우지 않으면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깊이 들여다볼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구조 개편과 무분별한 의료 이용의 종말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가장 심각한 잠재적 위험은 바로 의료비 지출입니다.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이 고령층이라는 것은 건강보험 총지출의 절반 이상을 노년층의 의료비가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대로라면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 불가능한 상태에 직면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파국을 막기 위해 2026년부터 강력한 지출 합리화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핵심은 피부양자 자격기준 강화와 본인 부담금 상향입니다. 그동안 은퇴 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자녀의 직장 가입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무료로 의료 혜택을 누리던 시대는 막을 내릴 것입니다. 정부는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주요 도시의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공시 가격 상승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매월 상당액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은퇴 계층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또한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과도하게 많은 다빈도 의료 이용자에게는 본인 부담률을 최대치까지 올리는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고가의 영상 검사나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적용 기준도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이는 개인의 실손보험 손해율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실손보험료의 갱신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적인 방어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후 의료비 전용 저축계좌를 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부모님이 피부양자 자격 박탈 위기에 처했다면 주택을 활용한 연금 제도 가입 등을 통해 재산 가액을 줄이거나 사전에 자산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세무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면 의료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의 확대와 요양 서비스 간병비 급여화 추진은 간병 인력 중개 플랫폼, 실버케어 산업,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에게 막대한 정부 예산이 유입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정책 자금이 집중되는 곳에 투자 기회가 있다는 오랜 격언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2026년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는 대출의 한계와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가계부채가 국내 총생산 대비 위험 수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강화된 대출 심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는 단순히 대출 가능한 금액을 줄이는 것을 넘어 변동금리 리스크를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일반 은행권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권 그리고 개인 신용대출까지 대출 규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자유계약직 종사자, 그리고 대출을 활용하여 자산을 늘리려던 이른바 레버리지 투자자들에게는 기회의 문이 닫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연봉이 일정 수준인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충격이 시장에 가해지면 부동산 거래량은 급감하고 황금성이 떨어지는 외곽 지역이나 아파트 외 주택 시장부터 가격 조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집값 폭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요 도심 핵심 지역과 지방 비선호 지역 간의 가치 양극화, 즉 K자형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심정비 사업 규제를 완화하겠지만 공사비 급등과 조합원 부담금 문제로 인해 사업의 실익은 과거 같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 부동산 전략은 고가치 우량 자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다주택 포지션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또한 전세 대출 보증 한도 축소 등으로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방식의 매력도는 떨어질 것입니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신규 주택 공급 제도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신생아 대상 특별 공급이나 다자녀, 특별 공급의 비중이 늘어나고 소득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이므로 본인이 정책적 지원 대상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정부가 유일하게 예산을 아끼지 않는 분야, 바로 저출산과 인구위기 대응입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증액되는 항목이 바로 저출산 관련 예산입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산발적인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2026년에는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의 주거 지원과 현금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지원이 시행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 완화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일정액을 초과하여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하던 맞벌이 고소득 부부들에게도 저금리, 대출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대폭 인상됩니다. 통상임금의 전액을 보장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배우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과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강화됩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노동력 감소를 방어하려는 정부의 것이 경제적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출산 가구에 강력한 구매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유아산업, 어린이 용품 시장, 그리고 사교육 시장은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과는 반대로 시장 규모가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 즉 VIB, 매우 중요한 아기, 트렌드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세금 이슈, 즉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와 상속세 체계의 변화입니다. 2026년은 세금 문제가 고액 자산가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일반 중산층의 생존 문제로 다가오는 해입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도입 여부는 시장의 가장 큰 불확실성입니다. 만약 해당 과세가 기존 계획대로 혹은 일부 수정되어 시행된다면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상당 부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치명적이며 고액 투자 자금의 해외 유출, 즉 자본 이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A 계좌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ISA 계좌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도입되더라도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의 유일한 재정적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2026년에는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리미리 계좌를 개설하고 만기를 연장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속세 체계 개편 또한 민감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전체 유산의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서 상속받는 사람 각자가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중산층에게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에는 사전 자산 이전 계획과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한 종신보험 활용 등 전문 세무 컨설팅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기후 관련 경제 변화가 불러올 물가 상승 압력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공기업의 적자를 기반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기업의 누적 부채는 이제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26년에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곧 가계의 생활비 부담 증가로 직결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탄소 배출 규제 강화는 기업의 생산 비용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최종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친환경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에너지 절약에 대한 캐시백, 탄소 중립 포인트 등 소비자가 에너지를 절약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정책을 확대할 것입니다.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환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고정 지출을 방어해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동과 인공지능의 영향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인건비 부담의 임계점을 넘는 것이며 코스크, 서빙 로봇,
조리 로봇 등 자동화 기술 도입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는 급격히 사라질 것이고, 반대로 로봇을 관리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숙련된 인력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2026년 노동시장은 중간 계층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단순 사무직이나 반복적인 업무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무입니다. 정부는 중장년층을 위한 디지털 전환 교육과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므로 이러한 국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직업 전환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흐름과 정부 정책의 변화를 매우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2026년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곳과 통제하는 곳이 극명하게 갈리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고령 인구의 복지 수요는 폭증하지만 그 비용 청구서는 납세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출생률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지만 그 혜택은 특정 출산 가구에만 집중됩니다. 부동산 대출은 규제가 강화되지만 유동현금이 풍부한 사람에게는 자산 증식의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우리가 취해야 할 생존 전략은 분명합니다. 첫째, 개인의 현금 흐름을 재구성하십시오.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줄어들 월별 가처분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배당소득이나 추가적인 부업 등 새로운 현금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절세가 곧 실질적인 수익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정부가 제공하는 절세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으로 빠져나갈 돈을 자신의 자산으로 묶어 두십시오.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수익률을 10% 높이는 것보다 훨씬 확실한 재정 관리 방법입니다. 셋째, 정책의 양면성을 활용하십시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곳에는 분명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정부가 지원금을 집중하는 곳에는 반드시 자금이 몰립니다. 기업가치 상승 지원 프로그램 관련 주식, 실버 헬스케어 산업, 그리고 인구 정책의 수혜를 입는 부동산 입지를 깊이 있게 연구하십시오. 2026년은 철저히 준비된 자에게는 부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것이고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는 자에게는 냉혹한 구조조정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온다고 해서 그저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파도 위를 능숙하게 타는 서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2026년 경제 전망과 정책 로드맵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계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발맞춰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고 실질적인 경제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